자, 다음 뉴스는요. 자, 이 메르스 지난주 중반에는 메르스에 대해서 지난주 중반에는 뭐 다 극복한 것처럼 막 그랬어. 그런데 이제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제 막 지난주 중반에는 메르스 뉴스가 네이버 검색어에서도 사라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다시 어저께 그저께부터 다시 막 메르스 뉴스가 심각하게 나오고 있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목요일날 갑자기 저녁 때 막 초등학생이 메르스에 확진 판정 받았다 막 이랬잖아. 초등학생 환자 나왔다 이런 얘기 봤죠. 갑자기 아니 뭐 소강 국면으로 가고 진정 국면이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날 방송 끝난 상황에서 초등학생 환자 발생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때 국회에서 바로 그 뉴스 나오기 직전에 황교안 그 보고서를 새누리당끼리 지네들끼리 채택을 한 거야. 그래서 총리가 인준이 되려면 먼저 청문회를 3일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청문회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서 써서 그 여야 간에 그러니까 청문위원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지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청문회를 채택을 해. 그러면서 그 청문회 채택한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국회의원들 전체가 투표를 하는 거야. 총리는 그렇게 뽑는 절차가 까다로워.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사람을 총리로 만들 수가 없다. 자, 이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될 기사가 있어요. 뭐였죠, 우리? 예, 잠깐만 내가 찾아볼게. 황교안 후보가 황교안 총리 되면 안 되는 11가지 이유. 기사 제목이 정확히 뭐였죠? 예. 황교안 11가지 이유 이렇게 해야 되나? 자, 요거 같이 한번 근데 이게 저기구나. 그냥 음성 파일만 있고 글로 된, 난 11가지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쓴 줄 알았더니, 예. 일단, 요 내용 다시 한번 같이 듣고 넘어가죠. 예. 자, 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겠습니다. 권영철 선임기자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나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죠. 국회 인준 절차가 남아있는데 야당이 부적격 후보라는 결정을 내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예. 여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다고 하지만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부적절한 이유는 적게 잡아도 11가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왜 부적격인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예, 이 결정적인 한방이라는 단어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감 자체가. 그렇죠. 결정적인 한방이 있다면 사법 처리 대상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국무총리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따라서 오늘 11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어떤 내용입니까?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대희 후보자와 문창극 후보자의 부적격 이유를 합친 것 같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병역 면제 의혹입니다. 예. 이미 자세하게 알려진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은 황 후보자가 대학 재학 시절 3차례나 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91만 분의 1의 기적을 일으킨 만성 단마진으로 희귀한 병명 아닙니까? 예. 병역 면제를 받았죠. 그리고 구체적인 치료 기록이나 면제 당시의 진료 기록을 제출하라는 요구에 10년이 지나서 자료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많은 결격 사유가 있지만은 병역 기피 의혹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병역 면제가 정당했다는 걸 입증 못하면은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병역 면제 의혹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청문회 나왔던 노회찬 전 의원이 이제 고등학교 때 그 병이 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다. 뭐 이런 말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럴 정도니까요. 예. 자, 두 번째는요? 역시 병역 문제인데요. 국군 통수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병역 의무가 없죠. 따라서 국무총리라도 병역을 필요하는데
국무총리는 대통령 요구시 대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력 면제자가 국군 통수권을 갖는다는 건 합리적이지가 못하죠. 한 예비역 장성은 최소한 병력 미필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 국무총리,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안보실장 등으로는 임명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짚어주셨고 세 번째는 뭡니까? 전관 예우 문제입니다. 고검장으로 퇴임한 뒤에 17개월에 1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17개월 동안 119건의 사건을 수임을 했고 일부 사건은 선임계조차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특히 변호사법 19건에 위반이라는. 대해서는 기초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여야 의원들이 뭐 열람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뭐 상세한 내용은 없었죠.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7개월 동안 7억 원을 벌었다는 이유로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도 고액 수임료 때문에 청문회에 서지도 못하고 스스로 물러났죠. 예. 형평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 뭐 그 문제도 참 크게 지적이 됐었고. 네. 자, 네 번째는요. 사면 사건 수임 논란입니다. 황 후보자가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법률 자문에 응했다는 기록이 나왔죠. 예. 그리고 1월 12일에 특별 사면이 단행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불법적인 사면 로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면 업무에 정통한 전직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나는 그 업무, 사면 관련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은 수임을 안 한다. 알선 수재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선 수재요? 예. 예. 이게 변호사법 위반하고 같은 건데요. 예. 황 후보자는 한 번도 그런 업무에 종사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황교안 후보자가 사면 업무 자문을 했다는 것은 알선 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되는데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임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재화 변호사는 특별 사면 자문이란 사면 로비일 가능성이 100%다. 국회는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중단하고 검찰의 알선 수재죄로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최성식 변호사도 사면 절차에 대해 알려졌다니 이건 뻔뻔한 거짓말이고 법률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곡학 아세 행위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서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사면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결국 범죄 행위다, 알선 수재다, 뭐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예. 법무부에서 사면 문제를 다뤘던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는 사면 사건을 수임하면 그거는 100% 알선 수재가 된다. 예. 사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검찰국 검사들에게 로비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한 전직 검찰 출신 중견법조인도 예. 사면 사건은 절차 같은 법률 자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거는 아주 부차적인 것이고 핵심은 청와대와 법무부에 로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면 사건을 수임한다는 것은 법무부나 청와대에 로비하기 위한 것이지 법률적인 뭐 대리를 하기 위한 것이 범죄자 아니다는 아니야. 얘기죠. 예. 그래서 이걸 수임한다는 얘기는 곧바로 범죄 행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일 텐데 야당의 청문회 과정에서 이분을 더 좀 예리하게 지적했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뭐 예리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예. 모르쇠로 일관하니까 사면 업무에 한 정통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예. 사면 사건에는 절대로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 사면 사건은 수임한다는 자체가 범죄 행위가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검찰 고위직 출신 여러 변호사들과 통화를 해봤는데 사면 사건은 선임계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허. 그건 다들 안다는 얘기죠. 그 사건을 예, 수임했다는 얘기는 곧바로 그것은 로비로 직결된다. 그러니까 로비했다는 얘기는 불법적인 알선 수재 내지는 범죄자야, 범죄자.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 법조계 상식적으로 잘못된 일인 것을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 뭡니까 그러면? 인사청문회 무력화 시도 문제입니다. 황교안 장관은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황교안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깜깜이 청문회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고교 동창이기도 한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병역 기피, 전관 예우, 정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황 후보자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검증을 피하는 방법을 택해서 자유와 진실이 없는 청문회였다. 성실히 청문회에 임하지 않을 것이었다면 후보 제의를 거절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황교안 후보자가 작전이 승리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황 후보자를 잘 아는 법조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작전의 승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황 후보자가 변호사 수임 자료를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19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안대희 후보자는 실패했지만은 황교안 후보자는 성공한 차이가 바로 이 작전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 법조인은 사면 자문의 내용을 떠나서 누구의 사면이라는 것만 나와도 황 후보자가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다. 이완구 전 총리나 안대희 후보자와 달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틴 게 청문회 성공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예, 제출하지 자, 않으면 시간이 총리를 별로 없는데. 아예 여섯 번째는요? 못하게 해야 돼. 여섯 번째는 헌법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총리 후보자가 너무나도 탈법 편법이 많다는 것이고요. 예. 일곱 번째는 그 국무총리로서 예. 후보자로서 국민 화합과 통합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예.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 통합을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4.19 혁명을 혼란이라고 그러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질 만큼 사고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삼성 X8 부실 수사 문제를 8번째로 꼽으셨네요. 예. 아홉 번째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한 수사 방해 논란의 문제가 있고요. 예. 열 번째는 기부 약속을 제대로 지켰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 황 후보자가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기부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예. 실제로 1억 3천여만 원을 기부를 했는데 사실 1억 3천만 원 큰 돈 아니겠습니까? 예. 뭐 아는 소사이어티 멤버가 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는 4억 7천만 원을 기부를 했고 퇴임하면서도 나머지 11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 여기부터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읽어봅시다. 8번째부터. 예. 여기 지금 이제 말한 내용 말고 기사 자체, 예. 노회찬 전 의원도 CBS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서 후보자 측의 최근의 연이은 낙마 사건이라거나 또는 이완구 총리 때도 임명은 되었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한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새로운 대응 기법이 나왔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해서 그로 인해서 아무리 비난을 받더라도 자료 제출을 끝까지 안 해서 대표적으로 어제 19가지 사건 목록 이른바 19금 자료를 질의시간 막판에 제출해 이걸 조사하고 캐물을 여지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성식 변호사도 황 후보자가 이동읍 전 헌재소장 후보자처럼 자료를 제출했다면 청문회가 열리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부실 자료 제출이 쟁점이 되면서 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특히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여섯 번째는 헌법질서 수호자임을 자처하는 총리 후보자로서 너무나 탈법, 편법이 많다는 점이다. 황 후보자는 5월 26일 국회에서 납세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는 당일 종합소득세 3건을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귀속 연도와 소득원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세법을 잘 몰라서라고 답변했지만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는 또 청와대 총리 내정 발표 3일 전 장녀로 하여금 증여세를 납부하게 했다. 황 후보자의 아들 성진 씨도 2013년 2월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3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둘 다 인사청문회 직전 세금을 납부했다는 점에서 편법 증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도 제기됐다. 강용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얼마 전 결혼한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 논란에 이어 아들의 증여세 지각 납부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급기야 국회에 총리 임명 동의안이 제출되던 날에 본인의 종합소득세 3건을 부랴부랴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미스터 원칙 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갈수록 미스터 변칙의 맨얼굴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넘어가서 7번째는 국무총리로서 국민화합과 통합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직무대리자로서 지위,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의 지위,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의 지위, 중앙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총리는 왕조시대에 빗대어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1인지상 이거 말이 잘못됐는데요.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예, 이게 영의정에 대한 표현이죠. 예. 1인 지하 왕 밑에 왕이라는 한 사람에게만 밑에 있고 만인으로부터 위다. 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건 과거의 방식이고 국가 의전 서열 5위이고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가진 만큼 그만큼 정치력과 도덕성, 청렴성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황교안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할 따름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산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가 늦은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박 대통령은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한 고위공직자도 메르스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했을 정도이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는 어떤 논리를 피고 있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총리를 뽑아서 메르스 사태를 진정시켜야 된다. 근데 박근혜가 조치한 게 잘했다라는 애가 총리가 돼봤자 어떻게 진정을 시키냐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에 대해 지금은 메르스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사령관이 필요하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국민과 야당을 방역 대상으로 보는 공안 총리는 필요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무총리 통합적인 사고와 시각을 가져야 하지만 황 후보자는 편향된 역사의식과 편향된 종교 성향을 가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황 후보자는 2009년 저술한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고 청문회에서도 5.16 군사 쿠데타라는 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심각한 사람이네. 이게 5.16 군사 쿠데타면 이게 내라는 뭐 아니야. 이걸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우리 아파트 공지가 나와서요. 예. 그 다음에 김영록 수석 부대변인은 대통령의 불통 정치로 인한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의 국정 운영을 펼쳐야 한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회전문 인사라며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국가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가운데 산적한 경제 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총리감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8번째는 삼성 엑스파일 부실 수사 문제다. 이거 아까 그냥 넘어갔잖아요. 파일에서. 내가 이걸 다시 다루고 싶었던 게 이것 때문이야. 황교안 후보자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이른바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지휘했다. 삼성 엑스파일은 1997년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팀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나눈 대화를 도청한 사건을 말한다. 도청 녹취록인 삼성 엑스파일에는 삼성이 대선 자금을 제공하고 정관계 인사 및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고 관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황 후보자의 명단도 들어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게 뭐라고요? 1997년 안기부의 도청팀이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나눈 대화를 도청한 사건. 도청 녹취록인 삼성 엑스파일에는 삼성이 대선 자금을 제공하고 정관계 인사 및 검사들에게 지속적으로 떡값을 주고 관리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황 후보자의 명단도 들어있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황 후보자의 고고동창인 노회찬 전 의원은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삼성 엑스파일 사건은 사상 최대의 정, 검, 경, 언 유착 사건이라며 이런 거대 권력에 대한 비리 사건을 검찰이 공정히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검찰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꼴찌 수준인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분이 국가의 중요 직책을 맡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 수사는 법과 원칙을 현저히 위배해 수사한 것이라며 저는 엑스파일에 나온 떡값 검사, 의혹 검사 이름을 국민에게 알린 죄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떡값 검사 혹은 대상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며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질한 물건 중 마약이 있다면 그 집에 왜 마약이 있는지 수사해야 하는데 그것을 수사하면 도둑 맞은 사람이 2번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9번째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방해 논란의 문제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3년 9월 혼외 아들 논란에 휩싸인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해 사실상 감찰 조사인 진상조사를 지시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총장 사퇴를 밀어붙인 것이다.
최 전 총장은 다음날 사퇴했다. 당시 김윤상 대검찰청 검찰 1과장이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에 반발해 사표를 내면서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이라며 황교안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혼의 아들 문제는 총장으로 임명하기 전 검증 과정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새삼스럽게 문제 삼아 감찰한다는 것도 의도된 것이고 그 의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참여연대는 황 후보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댓글 의혹 수사 당시 검찰이 청와대를 비롯한 집권층의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자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녀 의혹에 대해 전격적인 감찰을 지시해 최 총장을 쫓아내고 검찰 조직을 장악했다고 비판했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편법으로 국정을 수행해온 만큼 일국의 총리 자격으로는 형편없는 미달이라는 것이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10번째는 기부 약속을 지켰느냐는 지점이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앞으로 정말 큰 뜻을 여러분과 나누는 곳에 사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주변의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를 포함해 제게 그동안 은혜를 주셨던 많은 분들과 또 사회에 그에 상당한 상응한 드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부 약속을 했다. 약속한 대로 2013년부터 14년 2년간 1억 3천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억 3천만 원은 큰 돈이다. 1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멤버가 된다. 그렇지만 황 후보자는 법무장관 재직기간 현재 재산 2억 5천만 원이 증가했다. 고액 수임료 문제로 국무총리 후보에서 사퇴한 안대희 전 대법관은 16억 원의 수임료 중 4억 7천만 원을 기부했고 퇴임하면서도 나머지 12억 원의 기부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약속이 이행됐는지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황교안 후보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11번째는 위증 논란이다. 황교안 후보자가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계 제출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황 후보자는 당시 청문회에서 변호사 시절 담당한 모든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증언했지만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이 확인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법무부 장관 청문회 시절 황 후보자는 담당한 사건이 101건이고 모두 변호사 선임계를 냈다고 말했지만 정수기업체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며 위증 아니냐고 따졌다.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황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형사사건 54건, 민사, 상사, 가사 행정사건 47건 등 101건에 대해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했다.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은 황 후보자를 상대로 변호사 시절 담당한 사건과 수임 사건 내용이 같은가 다른가라고 질의했는데 황 후보자는 선임계는 다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가 다시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황 후보자는 내가 변론한 사건의 경우 모두 선임계를 냈지만 직접 변론하지 않은 사건은 변론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선임계를 냈다며 정수기업체 회장 건은 변론까지 가지 않고 자문을 해주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고위공직자라면 더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과 청렴성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하죠. 그렇다. 그런 취지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다.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됐을 때만 해도 논문 표절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또는 위장 전입 중 한 가지만 나와도 공직 후보에서 줄줄이 낙마했다. 집권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 하나의 문제만 드러나도 끝까지 반대에 낙마시켰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이수해야 될 4대 필수 과목이 생겼다. 저기요. 그래서 그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박근혜가 여러분이 좀 자료 좀 구해다 주세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낙마시켰던 사람들의 낙마 이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낙마된 대상들에 대해서 했던 말, 그 자료 좀 구해줘봐. 집권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에는 하나의 문제만 드러나도 끝까지 반대해서 낙마시켰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이수해야 될 4대 필수 과목이 생겼다.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가 그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가 추가됐다. 이명박 정부에는 논문 표절이 선택 과목이 되더니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관 예우가 추가된 것이다. 넘어가서 황교안 후보가 총리로 인준될 경우 공직자의 도덕성 기준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선동 의원이 황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기본적으로 주변을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렇게 많은 흠결을 지녔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비교해서 깨끗한가 보지. 인터넷과 SNS 등에서 앞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다거나 법을 잘 몰라서라거나 자료가 폐기돼서 없다라고만 하면 되는 것이냐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미국의 경우처럼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적격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야 하는 게 우선이다. 미국은 공직 후보자에 대해 FBI 국세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전 검증이 4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의 직업, 교육 배경, 세금 납부, 소소한 법규, 교통법규 위반까지 낱낱이 조사가 이루어지고 문제가 드러나면 인사청문회에 서지도 못한다. 예. 정말 지랄이죠. 예. 그란데라떼님이 갖고 오신 뉴스타파가 과거에 낙마시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가요? 그란데라떼님, 지금 갖고 오신 그 뉴스타파가요, 과거에 그 낙마시킨 사람들에 대한 기록인가요? 아, 이거 말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 그러니까 왜 주민등록법 위반했다고 그거 한 건으로 낙마됐어. 그 주민등록법 위반이 뭐냐? 주소지 이전했었다고. 이명박 정부 때는 다 했잖아. 근데 김대중 노무현 때 한 사람이 위장 전입했다. 다른 사람한테 주소를 옮겨서 좋은 학교 갔다. 그래가지고 그걸로 낙마했어. 그 다음에 자기 논문을 무슨 교육부 장관이었나? 자기 논문을 인용할 때 다운표를 안 했던가 뭐 그것 때문에 교육부 장관 낙마했어. 그때 박근혜가 아주 무슨 새털만한 흠집만 있어도 자기 논문을 자기가 재인용한 것도 논문 표절이라 그랬다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낙마시켰고, 그 다음에 자식 학교 때문에 위장, 주소지 이전했던 거, 그걸로 낙마시키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부동산 투기했다고. 부동산을, 샀는데 다운 계약서였나? 다운 계약서 하나 썼다. 이걸로 낙마시키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박근혜가 뭐라 그랬냐면, 고위 공직자일수록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한다고. 그러면서 한치의 흠도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니까, 박근혜가? 그래 놓고 지금, 저런 거야. 그 자료 옛날에 그게 있었는데, 이건가? 요건 뭐예요? 모바일 통합님 갖고 오신 자료가 그 당시에 낙마 자료입니까? 예. 이거네. 한나라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낙마시키더니,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낙마 사례와 88 개각의 문제 수호자. 이거는 이제 이명박 때 이명박이 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 밑에 건 볼 거 없고, 위에 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장상 총리, 이때 그 위장 전입이랑 장남의 병역 거부 의혹, 이걸로 이 장상 총리가 낙마했어요. 2002년 7월. 그 다음에 장대환 총리가 위장 전입하고 세금 탈루 의혹, 이걸로 박근혜가 낙마시켰어요. 예.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판공비 과다 사용, 세금 포탈 의혹, 이걸로 낙마시키고, 횡령도 아니야. 판공비 과다 사용, 세금 포탈 의혹, 이걸로 낙마시켰고, 그 다음에 김병준 교육부총리도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이런 걸로 낙마시켰다니까?
이때 박근혜가 그 병역 거부 의혹만 있어도 안 된다. 세금 탈루 의혹만 있어도 안 된다. 어떻게 판공비를 과다 사용하느냐? 어떻게 논문을 중복 게재하느냐? 이러면서 낙마시켰어요. 예. 자기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고, 예. 전혀 학술지에서 문제 없다고 그래도 낙마시켰어. 예. 그래놓고 지금 황교안의 11가지를 봐봐. 너무 비교가 되죠? 지금 저 11가지에 나와있는 탈법, 불법, 심지어 지금 알선 수재 혐의로 범법자야. 저거 검찰 조사받아야 되잖아. 변호사법 위반이야. 변호사법 위반이면 징역 가야 돼요. 이게 변호사법 위반이 굉장히 센 죄야. 왜냐면 변호사들이 자기 밥그릇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형을 때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특히 알선 수재 혐의 같은 경우에는요, 징역 3년 이렇게 살아야 돼. 야, 구속 수사할 거 그것도? 그지? 구속 수사하고 징역 1년 이상이야. 보통 1년 이상이야.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알선 수재했다. 이거는 밥그릇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네 밥그릇 싸움이잖아. 그리고 이 판검사들도 자기네들이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변호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자기네들 밥그릇이 없잖아. 그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중범죄예요. 예. 그런데 저런 사람을 김대중 정부 때는 위장 전입, 장남 병역 거부 의혹, 세금 탈루 의혹, 판공비 과다 사용, 세금 포탈 의혹, 논문 표절, 논문 중복 게재 이런 걸로 낙마시키더니 지금 버퍼 있어요? 를 지금 바꾸는 중이야. 이런 걸로 낙마시키더니 이거 자기 누구예요?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6명 총리 중에 최악이잖아. 황교안이. 그래갖고 경실련이라고, 이 경실련은 저기에 가까운, 그러니까 새누리당에 가까운 시민단체야. 되게 좀 합리적 보수 세력이 많은 시민단체인데 그 사람들 중에 80%가 황교안 부적격이다. 황교안 총리 후보 부적격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부적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도 지금 새누리당이 내일, 그러니까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기 때문에,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고, 내일 지네들이 자기네,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모아서, 새누리당만 단독으로 모아서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야. 표결하겠다는 거야. 그거 오늘 이종걸 만나가지고 단판을 짓는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예. 719. 예. 이종걸이랑 만나서 회동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정한다 그랬거든요? 중재안은 뭔데? 중재안이 뭐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 어때? 지금 황교안의 11가지 이유를 다 보고, 황교안의 11가지 이유를 다 보고 나서, 김대중 노무현 때 낙마 사유를 보니까 어떠세요? 김대중 노무현 때 낙마 사유를 보시니까,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그때 나는 그때 내가 구하고 싶은 자료는 뭐냐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야.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 기사에 나오나? 그래서 이 기사에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나? 여긴 안 나와.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5.16이 혁명으로 보이는 미친놈. 너 황교안이야?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이 청문회 제도를, 이 박근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 야당의 발목을 잡아서 정부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잖아. 여러분, 이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든 게 누구예요? 예. 이거 인사청문회 제도를 맨 처음에 만든 게 누구야? 박근혜야.
그리고 이 박근혜가 만들었던 그 인사청문회 제도가 훨씬 더 지독했어. 굉장히 지독한 인사청문회 제도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저런 하찮은 이유로 낙마시켰다니까? 그래놓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총리 후보들, 장관 후보들 봐봐. 기가 막혀. 어이가 없다니까? 그래놓고 그럼 정치라도 잘하든가. 우리가 다른 걸 바라는 것도 아니야. 정치라도 잘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 세월호 문제 터졌을 때 제대로 대처하거나 메르스 문제에 제대로 대처했다면 그래도 국민들은 기회를 줬을지도 몰라요. 안 그래요? 응. 박근혜한테 하려고 왜 여기서 하고 지랄이니 너. 예.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년 반을 한번 돌아볼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그 당선된 다음에 3개월 동안 두문불출했어. 문 밖에 안 나왔다니까? 그래갖고 원래 당선자가 공식인 일정이 많아야 돼. 하나도 안 돌아다녔어. 그래서 뉴스 영상이 전부 다 그 후보 당선된 다음날 영상 갖고 석 달을 버텼어. 그러다가 2월 25일에 이제 그 취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취임하기 전에 소위 이제 그 인사를 발표해요. 그 이제 장관 후보, 뭐 총리 후보를 발표하는 거야. 그 과정에서 쌩 난리가 벌어져. 그 난리가 3월 중순 4월까지 가. 2013년 4월까지 가는데, 그래가지고 막 도저히 해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게 아까 저 영상인가 보다. 요게 지금 박근혜 정부의 그건가?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인사들에 대한 정보인가? 자료인가? 그런가 보다. 잠깐만요. 이완구 총리가 가까스로 임명되고 오늘 4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 인사는 그야말로 참사 수준입니다. 대통령의 지명 이후 결국 임명되지 못한 낙마율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2배에 가깝고 노무현 정부보다는 4배나 높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뉴스타파가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거나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를 집계해보니 전체 후보자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조승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들도 한번 당해봐야 된다. 내가 김영란법 반대한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잘못된 보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김영란법을 내가 꼭 통과시킬 거야. 이렇게 여러 기자들에게 얘기했다는데요. 의원님, 제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 지명자입니다. 아무리면 제가 청문회 통과 여부를 떠나서 제 정책 소신, 제 인격,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모든 걸 걸고 그렇게 얘기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녹취록 있으면 공개해 주십시오. 아니요, 그러나 불과 2시간 뒤 녹취록이 공개됐고 후보자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임명 동의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산 투기, 병력 면제 논란에다 비뚤어진 언론관과 이를 덮기 위한 거짓말까지 확인되면서 최악의 총리 후보자라는 평가를 받은 이완구 총리. 박근혜 정부 불통 인사에 활용 점정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 강력하게 요구해 도입된 인사청문 제도를 한순간에 코미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제 총리 서리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장대환 매경회장, 언론사 회장이죠. 예. 요즘도 사석에서 울분을 토로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보다 더한 후보자들이 통과되고 있기 때문이죠. 인사청문회에서. 예.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완구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은 안대희 전 대법관이나 김용준 전 헌재소장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박근혜 정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불통. 그리고 그 결과로 빚어진 인사 참사.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일본한테 이렇게 당하게 식민지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우리가 항의할 수 있겠지, 속으로.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무슨 뜻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알기도 못 알아듣는 아니, 안 됩니까? 아니면 시간을 끄시는 겁니까? 예. 신뢰가 없으면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낙마율입니다. 총리 후보자 3명, 헌재 소장 1명, 장관 4명, 공정거래위원장 1명이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됐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전체 후보자 62명 가운데 9명입니다. 낙마율은 14.5%, 참여정부 때의 3.8%, 이명박 정부 때의 8.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62명 가운데 낙마한 9명을 뺀 나머지 후보자들은 문제가 없었나? 장관과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하자 대통령이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나온다. 그래놓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보자들을 스스럼 없이 임명했습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삼성에서 이른바 떡값을 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팽팽했습니다. 그런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사는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우리 이 항만 권역이 몇 개 권역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항만 권역이요? 저 권역까지. 삼성 떡값 수수,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정치적 편향성, 거짓말 논란 등이 제기됐지만 임명은 강행됐습니다. 낙마자들과 합치면 17명. 전체 후보자의 27.4%에 이릅니다. 이거 너무 잔인하다, 이거. 그렇다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 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탈세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인사청문회에서는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관 예우와 소득이 쟁점이 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국회 자료 등을 토대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을 분석해 봤습니다. 너무 잔인해.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는 야당의 반대 속에 과반수인 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습니다. 야당이 부적격이라 판단하면서도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수준에서 보고서 채택에 합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야당이 분명하게 반대나 부적격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모두 11명. 이들 11명을 포함하면 전체 후보자 62명 가운데 45%나 되는 28명. 이 숫자가 박근혜 정부 인사참사의 실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낙마한 장관, 또 총리 후보자 비율이 과거 어떤 정부보다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임명이 된 장관들 또 뭐 총리 문제가 없었냐? 그건 아니죠.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의 기준으로 한다면 대부분 다 낙마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그대로 임명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이거든요. 몇 달 전 총리 후보를 자진 사퇴합니다. 지난해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했을 때 박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높아진 검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분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인재를 못 구합니까? 멀리, 넓게, 크게, 큰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를, 큰 고기를 낚을 수 있죠. 아주 좁은 데서 사람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만났다든지, 안다든지, 혹은 좁은 자기 자문단에서 추천받았다든지, 한 데서 사람을 구하려니까 인재가 없는 것이죠. 네. 따지고 보면 이번 이왕구 파문도 부실한 사정 검증이 원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인사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청와대는 왜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 청와대 환경은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리는 보고서를 올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인사 그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래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3년이라는 게 금방 갑니다. 후손들이 당신은 대통령 5년 하면서 뭘 남겼어?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남의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대통령이기 때문에.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쥐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 이게 제목이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예요. 예. 요 제목이 지금 궁금하신 분 귓말하시면 강퇴당합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 예. 수치로 본 박근혜 정부 인사 참사. 제목이네요, 그게. 그러니까 수치로 본, 그러니까 45%. 예, 수치로 본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라는 뉴스타파 내용이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박근혜가 자기가 야당 대표 시절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이 황교안이를 들이밀고 있는 이 못돼 처먹은 버릇은 온 국민한테 진짜 당해야 돼. 온 국민한테 진짜 이 닭을 당해야 되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자, 뭐요? 누구의 따끔한이에요? 아, 그거 저기 말하는 거지? 유시민 나오는 거? 예,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서. 예. 여러분, 지금요, 매우 심각한 게 뭐냐. 가뭄이에요, 가뭄. 어머, 지금 오신 분들 굉장히 당황하고 계셔. 미안해요, 여러분. 네, 대단히 미안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은 오전 11시에 방송합니다. 월요일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만 방송하기 때문에 이제 한 몇 분 안 남았어요. 지금 늦게 오셔갖고 지금 막 분노하고 계신 여러분 침착하게 제 방송을 보시면 돼요. 진정들 하시고. 예, 월요일은 11시에 시작합니다. 예, 그 화수목금 4일 동안은 2시고요. 월요일만 11시. 예. 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자, 지금 가뭄이 너무 심해요. 그죠? 가뭄이 매우 심한데 지금 어제 그저께 해가지고 비가 좀 왔어요. 그죠?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부족해. 그죠?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100몇 년 만에 가뭄이라는 거 아니야. 104년 만인가? 100년 이상의 그 오랜 기간 동안의 가뭄이라는 이 봄 가뭄이 원래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봄 가뭄이 이제 장마가 오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특히 이제 요즘 이번 가뭄이 굉장히 고온이고 건조해가지고 사실 이게 메르스가 중동 독감인데 이게 비가 오면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또 막 소문도 있는데 그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 좌우지간 가뭄이 매우 심해요. 그래서 지금 막 농사 짓는 친구들한테 전화해보면 죽으려고 그래. 왜냐면 이 지금 내 친구는 논농사를 많이 짓거든. 모내기 해놨는데 이게 가뭄이라서 논바닥이 쪽쪽 갈라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논농사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냥 하나가 농사 망치는 거예요. 지금 난리도 아니야. 이제 어제하고 그저께 비가 막 왔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뭐 농촌에서 필요한 양은 택도 없어요. 예.
농촌에서 필요한 양으로는 택도 없는 양이었어. 비가 온 게. 자, 그런데 이쯤에서 떠오르는 한 남자가 있으니 뭐 봄철의 상습 가뭄이라든가 뭐 이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 예산 뭐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4대강을 만드신 우리 이명박 우리 뻥박이? 예, 뻥박이가 이 4대강을 만들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 우리나라에 상습적으로 돌아오는 반복적인 가뭄과 홍수를 막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한다며. 그리고 4대강 사업 한다고 지금 그러면서 맨 처음에 공약으로 세울 때는 국민의 세금 한 푼도 안 쓰겠다 그랬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42조 원을 국민 세금으로 썼어. 물론 세금으로는 조금밖에 안 썼어. 8조 원인가 쓰고 나머지 나머지 수십조 원을 각 무슨 수도공사나 이런데 빚으로 떠넘겨 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공사들이 지금 그 이명박이 4대강 사업하면서 넘겨놓은 빚 때문에 지금 휘청휘청 하고 있잖아. 곧 망하게 생긴 거 아니야. 결국 42조 원을 쏟아부은 4대강 사업. 그래, 가뭄에 도움이 좀 됩니까? 가뭄에 도움이 좀 돼요? 그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가지고 가뭄과 뭐 홍수를 해결하겠다고 막아내겠다고 생 지랄 연병을 하면서 온 국민이 반대해도 기어이 그걸 해치우더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고. 이 여름은 다가오고 이제 큰빛 이시벌레가 나타나서 얼마나 또 썩은 내를 풍기겠어. 전혀 가뭄에 도움도 안 되는 도대체 강물을 막아가지고 지난번에 무슨 일이었지? 큰빛 이끼벌레 말고 또 있는데 큰빛 이끼벌레 말고 낙동강 유속이 60배인가로 늦어져가지고 또 뭔 문제 있었지? 녹조라떼, 큰빛 이끼벌레, 그 다음에 또 있어. 낙동강에, 맞아. 한강에 유속이 늘어져가지고, 무슨, 이상한 하루살이, 괴물 하루살이가 막, 한강변에 출몰을 해가지고, 관광하라며, 관광을 못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다가 낙동강에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난리도 아니야 지금. 뭐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해? 아주 지랄이 창궐을 해요. 자, 박근혜 정부에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지만 나는 적어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수사라도 할 줄 알았어. 자기가 다 동의해줬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비리 수사 전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이 4대강 사업뿐만이 아니라 뭐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이게 이명박이 혼자 저지른 게 아니야. 이명박이 뭔가 막 하려고 그러면 막 야당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막 야당이 머리 깎고 막 대국민 선전전 나간다 그러고 막 그래. 그러면 박근혜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모든 언론이 야당이 막 단식하고 머리 깎아도 본 척도 안 하고 박근혜네 집 앞에서 일주일을 버텨. 독고진네 집 앞에서 버티듯이 한 1, 2주일을 박근혜네 집 앞에 장치고 기다리면 박근혜가 일주일 만에 막 아무 말 안 하고 이러면서 차 타고서는 이명박이랑 밥 먹으러 가. 그리고 들어오면서 많이 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들어가. 그러면 그냥 통과된 거야. 한마디로 이명박의 모든 비리는 박근혜 사인받고 통과된 거야. 그러니까 이 이명박의 사자방 비리에 대해서 박근혜가 수사를 못하는 거야. 우리가 이 박근혜 사자방 비리 수사해라. 지금 특히 나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노인분들이 느낄 배신감은 얼마나 클까. 박근혜가 불쌍하다고 찍어준 노인분들 박근혜 드립다 찍어줘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야. 노인연금 뺏기고 그 다음에 메르스의 제일 큰 희생자들이 노인층 아니야. 지금 노인분들 원래 이제 우리 동네도 동사무소에서 노인분들한테 점심때 이렇게 싼 값으로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했었어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극빈 노인들은 무료로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자식들이 좀 살만하면 돈을 내고 먹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자리가 노인분들의 친교의 장이고 정보교류의 장이 그랬단 말이야.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그거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독거노인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 지금 밥 굶고 있어. 이거 어떡할 거냐. 지금 어르신들이 박근혜 지지해갖고 좀 남은 게 없어. 남은 게. 메르스의 최대 피해자도 노인층 아니야.
그래도 박근혜가 좋다는 노인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그분들은 심각한 이 스톡홀름 증후군이죠. 스톡홀름 증후군이 뭐냐? 그 납치범들한테 극도의 불안 상태로 그 공포를 겪으면 납치범에게 순종하는, 납치범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70, 80대 노인들은 소위 인생의 초반 40대를 40년 동안을 독재 정권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도의 공포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독재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지금 80대 노인이 지금 80세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27년 30년 그 노태우가 당선된 게 87년이잖아. 그럼 지금 한 30년 돼가잖아요. 그러면 30년 전에 이제 한 50세 초반이야? 50 서너 살? 근데 그로부터 40년 동안, 그 전에 40년 동안 10대 초반부터 40년을 이승만 박정희 독재 시대에 사는 거야. 그 전에는 전쟁을 겪고 일제를 겪고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은 뒤에 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가 40년이었어. 그때 바른말 하면 다 잡혀가서 고문당해서 죽거나, 이승만 때는 그냥 제가 빨갱이에요 그럼 그대로서 쏴 죽였고, 박정희 때는 잡아다 고문해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받고 교수형으로 죽였고, 전두환 때는 삼성교육대에 끌고 가서 때려 죽였고,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지금 70, 80대 노인분들은요 박근혜를 비판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웃기는 게 뭐냐, 옛날에 김대중 노무현 때라든가 그 이명박 정권 때만 하더라도 박정희 막 우상 앞에 가서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어, 노인분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구미 지역 분들한테 궁금한 게, 이명박 이전에,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까지, 이명박 정부 뭐 한 2011년 정도까지, 2011년부터 그 이전에 수십 년 동안 그 노인분들이 박정희 우상 앞에 가서 막 찬양하고 그랬냐고. 안 했어. 근데 극단적으로 언제 심해졌냐 하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막 박정희를 찬양하는 노인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졌어. 그죠? 그러니까 이 노인분들이 옛날에 그 이명박이 한참 대통령 잘 나갈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박정희를 찬양하고 그러지 않았다고. 근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그 직전 2012년경에 가서야 막 박정희 만세를 막 지나치게 불렀잖아. 나는 그게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봐. 이게 지금 80세 된 분들의 인생 초반 40년이 이 독재 치하에 사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똑똑하면, 말 잘하고 똑똑해서 정권을 비판하면 가서 다 죽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절대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에 발언하는 걸 싫어해.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딱 한 달 맞았어. 태어나서 지금까지 딱 한 달 맞았는데 언제 맞았냐? 87년인가 6년에 내가 원래 뉴스를 안 보는데 어느 날 밥 먹는데 뉴스를 누가 틀어놨어. 근데 전두환이 나왔고 내가 전두환 개새끼 이렇게 욕을 했어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처음으로 때렸어. 내 뒤통수를. 그때 처음 맞았어. 나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가 나한테 욕도 한 적이 없었어. 근데 그때 내 뒤통수를 때린 거야. 내가 너무 기가 막혔고 쳐다봤어 아빠를. 그랬더니 죽고 싶냐고. 끌려가서 죽고 싶냐고. 그때 삼천교육대로 막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겁이 나 있었던 거야.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기억나는 장면들이 뭐냐 하면, 그 유경수가 죽던 날 나 혼자 테레비 보고 있었어. 무슨 과자 먹으면서 테레비를 보고 있었는데 테레비가 뻥 소리가 나면서 막 거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날 몇 시간 뒤에 우리 아버지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게 더운 날이었으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집으로 들어온 거야. 전쟁 날지 모른다 그러면서 식구들 어디 나가지 말라면서 방 안에 꼭 끌어안고 있었던 거. 그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전두환 때 박정희 죽었을 때 우리 언니가 막 펄펄 뛰면서 학교 휴교령 내렸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우리 언니한테 처음으로 뭐라 그랬어. 시끄럽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입 다물으라고. 막 그랬어. 그랬던 거. 그 다음에 내가 전두환 개새끼라 했더니 나 때렸던 거. 그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야. 우리 아버지는 경기도 개성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북한의 공산당이 싫어가지고 그 이제 마을에 같이 자란 종의 아들이 있었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되게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고, 마을에서 이제 같이 어린 시절에 같이 놀았던 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애가 그 전쟁통, 그러니까 일제가 물러난 다음에
걔가 공산당이 된 거야. 근데 공산당이 돼가지고 막 그 마을 여자들을 괴롭히고 그러니까 완장을 차니까 마을 여자들을 괴롭히고 못된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너무나 충격을 먹어갖고 우리 아버지가 1.4.5태 때 그냥 저기 내려와 버린 거야. 근데 물론 그때 의도를 갖고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이제 1.4.5태 때 이제 그 기차에서 무슨 보일러 공인가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내려와가지고 막혀버린 거지. 막혀버리니까 이제 못 올라간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였어.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7년을 계셨지. 우리 할머니를 남겨놓고 저기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그게 너무 미안해서 우리 아버지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할머니를 미안했단 말이야. 할머니 혼자 놓고 왔다고. 근데 전쟁을 7년을 겪으신 거야. 그래갖고 그 전쟁 중에 막 죽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직접 목격했던 그 기억이, 그 잔혹한 기억이 돌아가시기 직전에서 우리 신랑한테, 나한테는 말 안 하시고 우리 신랑한테 전쟁 때 기억을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나 무서웠다고. 7년 동안 군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1.4.5태 때 내려와서 전쟁 3년을 꼬박 군대에서 계시고, 그 당시에는 뭐 전쟁 끝난 다음에도 한 4년인가 더 근무를 했어야 됐대. 그리고 제대가 없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30이 훨씬 넘은 30 정도 됐을 때까지 군대에 계시다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군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우리 엄마랑 우리 언니 낳고 이제 살았던 거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 빨갱이에 대한 기억이 너무 안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그 공산당, 그러니까 빨간 완장을 차고 갑자기 변해버린 사람들. 우리 아버지가 되게 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순한 사람이었어. 되게 왜 화잘 안 내고 웬만해서는 참고 협조하는 그런 정말 그 많은 소시민이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 공산당에 대한 나쁜 기억, 그들이 막 그 완장을 차고 나서 그 전까지 같이 놀았던 그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종의 자식이고 우리 아버지는 농민의 자식이잖아. 그런데 그럼 가난한 농민의 자식이면 사실 지네나 마찬가지로 계급적인 바탕이 같단 말이야. 그런데 자기는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높다고 그랬다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그게 싫었던 거지. 아니, 빨갱이는 평등사회를 주장하면서 종의 자식하고 가난한 농민의 자식하고 계급의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참 그랬던 거지. 왜 평범한 소시민들이 그런 거 있잖아. 왜 아주 작은 거 하나에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거. 평등하다고 그래놓고 왜 딴 얘기 하느냐. 그게 우리 아버지가 이제 공산당이 싫어했던 이유였던 거고. 그리고 내려와서 쭉 살으시면서도 그 이승만 정부 때 젊은 대학생들이랑 막 교수들 고생하고 막 그 마을에 똑똑한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그 시절 동안에 40년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신 분이야. 진짜 1930년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사신 분이야. 그래서 뭐라 그러나 전두환 개새끼라고 욕했을 때 날 처음으로 때리면서 그러다 잡혀가 죽는다고. 잡혀가서 죽는다고. 그게 우리 아버지는 최대 고민이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대학교에 가서 난 학생운동을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처음으로 울었다니까, 나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러다가 죽는다고. 내가 그래서 80대 노인들을 이해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 학생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반대하시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그러다 죽을까봐. 딱 이유는 하나였어요. 그러다 잡혀가 죽는다고. 그것 때문에 반대하신 거야. 그러니 나는 지금 막 박정희를 우상화한다고 막 만세를 부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심리가 이해가 돼. 그만큼 공포 속에서 살아나신 분들이야. 마지막에 태어나서 정말 일제강점기 때 그 소학교를 다니면서 강제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그 다음에 막 전쟁에 형들이 끌려나가서 소식이 끊기고, 그니까 2차 대전으로 우리 아버지의 형제들도 끌려가서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4명인가 3명인가 된대. 3명인가가 그렇게 돌아오지 못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 역사를 그냥 겪으신 분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빨갱이와 그 독재에 대한 공포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거 때마다 부들부들 떠시고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그분들의 심리를 내가 조금은 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옆에 앉아서 막 자식들한테 억지로 막 그 채널A TV조선 욕을 하시잖아. 채널A TV조선에서 배운 대로 막 얘기하면서
저 빨갱이 새끼들 막 욕하잖아요. 그거 일부러 그러는 거야.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손주, 내 사랑하는 자식이 혹시 박근혜한테 끌려가서 죽을까봐. 옛날에 마을에 똑똑한 애들이 그렇게 잡혀가서 죽거나, 그리고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야. 걔들만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박정희 때 인혁당 사건으로 하루아침에 그냥 지식인들이 9명이 사형을 당해요. 그 한 달 내내 고문을 해가지고 완전히 장기관이, 그러니까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직장이 완전히 바깥으로 밀려 내려올 만큼 대장 뭐 이런 데 있잖아. 대장 직장이 막 바깥으로 밀려 나올 만큼 그렇게 극도의 고문을 한 달 동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탈장된 상태죠. 전부 다 장이 빠지는 그 정도로 고문을 당한 거야. 뒤꿈치는 살이 남아있지 않고 막 장이 다 빠져나올 정도로 극도의 고문을 한 달을 해갖고 간첩 자백을 받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군사법정인가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단 말이야. 사형 선고를 내리고 17시간인가 새벽에 그냥 죽여버렸어. 새벽에 다 사형을 시킨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했느냐. 그 죽인 사람의 자식들과 이 가족들을 빨갱이 가족이라고 낙인을 찍은 거야. 그래갖고 그 인혁당 피해자의 자식들, 그러니까 인혁당으로 사형당한 분의 자녀가 4살인가 5살인가 그랬대. 어린 아이인데 마을 애들이 이 애기의 목에다가 새끼줄을 걸어가지고 빨갱이 새끼, 나쁜 새끼 그러면서 끌고 다니고, 마을을 끌고 다니다가 나무에다가 그 애를 새끼줄로 묶어놓고 총살하는 놀이를 했다는 거야. 그걸 그 인혁당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걸 수십 년을 겪은 거야. 그래갖고 화병나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되게 많고, 그 대부분이 너무나 비참하게 그 생을 마감하셨어요. 그게 인혁당 사건이야.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 전부 무죄 받았어. 뒤꿈치에 살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고문당하면서 간첩이라고 자백만 해라. 그러면 사형 선고하는 척하고 널 풀어주겠다. 그래갖고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죽여버렸다니까?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은 간첩 새끼들이다, 간첩 가족이다 소문을 내서 도저히 그 마을에 살 수 없게 어린 애기들을 새끼줄을 꼬아가지고 간첩 새끼, 나쁜 새끼, 그리고 막 그 나무에다 매놓고선 총살하는 그런 놀이를 그 엄마가, 그 아내가, 죄 없는 아내가 그걸 보고 그 지내온 수십 년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게 박정희 시대였어. 예. 그게 박정희 시대였어. 그러다 보니까 이 박정희 시대 때 그렇게 살았던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박정희에 대한 공포. 전두환 때 그 마을에서 누가 전두환 개새끼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다음에 사라졌어. 삼천교육대 가서 죽어 나왔잖아. 아주 그 당시 유명했던 이기동이란 연예인도 삼천교육대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그 독 때문에 죽었다는 거 아니야. 삼천교육대에서 끌려가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교사나, 원래 삼천교육대를 만들 때는 뭐 무슨 사회 정화 사업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무슨 조직폭력배들 가둬두는 거라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뭐 포장마차에서 전두환 새끼가 뭐 개새끼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잡혀가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잡아다가 그 몇 달씩 내보내지 않고 막 강제로 고문하고 기합 주고 그러다 두들겨 패고 그래갖고 맞아 죽고, 그 맞아 죽으면 그거를 막 몇십 명씩 안매장하고 그랬던 사건이야. 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뭐가 오짐이야. 이게 전부 다 역사적인 기록이야. 삼천교육대가 뭔지 한번 조사해 봐봐. 근데 과거에는요, 과거에는 그런 형제복지원도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 과거에는 그 모든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독재 정권이 꽉 잡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냉전 체제였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까지는 세계가 공산화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권 침해가 나더라도 그냥
두고 봤어. 특히나 미국이 돌봐주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전부 미국이 밀어주던 적이었어요. 밀어주던 대통령들이었고, 물론 박정희 때 민주당 카터나 케네디는 박정희를 안 믿었지. 공화당 때만 잘 나갔던 거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전두환도 이렇게 왜 레이건하고 운때가 맞았었던 거고, 미국의 공화당은 각각의 독재 정권들을, 군사 독재 정권들을 지원해줬어. 왜냐하면 이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가, 미국의 공화당 주 후원자가 무기 산업체들이거든. 그럼 이 군부 독재자들은 무기 군축을, 그러니까 군사를 막 비축하기 때문에 군비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미국이 지원하는 걸 다른 나라들도 아무 소리 못했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 지금은 세상이 달라요. 사실 나는 가끔 2005년에, 그러니까는 이제 사실 그 2005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 그럴 때 만약에 정말 아프리카 방송을 내가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뭐 내가 2007년에 와가지고 고작 200명밖에 안 보는 방송이었지만 2005년에는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그냥 그걸로 덮였다고. 그 당시에는 그 소위 KBS, MBC, SBS가 주도하면 그걸로 세상이 끝났어. 조선동아중앙일보하고 KBS, MBC, SBS가 얘기하면 그 YTN이랑 그걸로 세상이 끝났었어.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SNS를 통해서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잖아. 뭐 가령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그 다음에 텔레그램 같은 외국계 SNS는 사실 우리 정부에서 요청을 못해. 자료 내놔라 이런 요청을 못해. 카톡 같은 게 위험하지. 카톡 같은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법을 만들었잖아. 법을 만들려는 거 아니야. 감청법이라고. 합법적으로 카톡을 들여다보겠다는, 카톡을 들여다볼 법을 만든 거야. 근데 카카오톡은 우리나라에 있어.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내놔라 그러면 그 자료 다 공개해야 돼. 정부에서 얘네들 내놔 그럼 다 내야 돼. 오늘 특별한 제보가 있었어요. 그 밴드에서, 네이버 밴드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초청을 해. 그래서 들어가면 거기서 막 그 토론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한 사람이 다른 사람끼리는 연락 못하고 오로지 이 방을 만든 사람이 막 혼자서 주제를 던지고 그래놓고 사람들끼리 막 논쟁을 하게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논쟁하는 주제들이 보면 딱 그 요원들이야. 요원들이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쓰는 주제들로 논쟁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요즘에 하고 있대. 이제까지는 카톡을 통해서 허위사실 네트워크를 뿌렸잖아. 그러다가 이제 그 뭐뭐 선교회라는 것도 잡히고 그 카톡으로 그 허위사실 유포한 네트워크가 지금 추적이 됐단 말이야. 이제는 밴드를 통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던 게 걸렸어. 예. 기가 막히죠? 지금 이제 그간 우리 네이버라든가 이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내 정부에서 그걸 다 볼 수 있어. 들여다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의견 교환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카톡이나 밴드를 안 해. 네이버 밴드도 지웠고 카톡도 삭제했어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정부에서 그냥 그 회사에서 정보를 다 가져가거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석기 내라는 뭐 사건 얘기하면서 이석기가 내라는 뭐를 꾸몄다가 거짓말하면서 잡아넣었잖아.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했냐면 그때 그 진보당 당원, 무슨 당이었지 그 당시에? 하여튼 통합진보당이었나? 통합진보당 당원에 카톡에 연결되어 있는 2,000명을 무작위로 다 뒤진 거야. 그래서 그 2,000명의 그 카톡 내용 중에 막 그 통장번호, 비밀번호, 부부간의 은밀한 대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냥 통째로 넘겼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게 카톡이 그 감청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텔레그램으로 갈아탄 거야. 내가 텔레그램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왜냐하면 내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카톡 대상을 쟤네들이 다 볼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카톡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처음 들어요? 어머, 내가 이런 얘기도 자주 했어야 됐는데.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이게 지금 2013년, 14년에 우리가 쭉 얘기해왔던 건데, 저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 터진 다음에 이런 얘기를 자주 못했어. 자주 해야 되겠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네. 뭐, 라인은 어느 나라 건데? 일본 거예요? 예. 난 일본도 못 믿겠어. 예. 좌우지간, 그래 놓고 요즘에 젊은 애들한테 SNS가 시간 낭비 서비스다. 그러면서 SNS 하지 마라. SNS 하지 마라. 그러면서 막 애들한테 퍼뜨리고 있대. 그러면서 지난주 주말 정도에 다시 뭐가 시작됐냐면 남녀 간에 대립하는 거 있잖아. 웃긴 글처럼 남녀 간에 막 이간질 시키는 거. 뭐 여자가 뭐다. 그럼 남자는 뭐다. 이런 식으로 서로 맞대결하는 그런 글들을 지난주 후반부터 주말에 엄청 많았대요.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딸내미한테 제보를 받은 건데, 예. 그래, 이게 지금 지난주 중반부터 후반? 지난 금토일에 남녀 간의 대결 구도로 글 쓰는 그런 글이 막 올라왔다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이상한 밴드도 유승준 문제 터뜨리고 남녀 간의 대결을 유도하는 논쟁을 붙인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지역별 분열, 그 다음에 세대별 분열, 성별 분열, 이걸 노리는 거야. 영호남을 분열시키고, 노인과 젊은 세대를 분열시키고, 남자와 여자를 분열시키고, 진보와 보수를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지난주 밤부터 계속 한동안 안 나오더니, 이 아줌마 진보예요, 보수예요? 그런 말 막 하잖아. 그죠? 한동안 안 나왔어.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목요일부터인가? 진보예요, 보수예요? 계속 묻고 다니는 거야. 그죠? 재방송 때도 확 늘어났잖아. 그지? 이게 뭐냐? 결국 진보냐, 보수냐를 막 물어갖고 하나의 입장을 정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얘네들이 나더러 진보 세력이래. 여러분이 보실 때도 제가 진보로 보여요? 진보의 뜻이 뭐고 보수의 뜻이 뭐야? 진보의 뜻과 보수의 뜻을 몰라. 얘네들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면 보수, 새누리당을 비판하면 진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야. 그래서 새정치연합도 진보정당이래. 내가 들은 말 중에 제일 웃긴 말이야. 새정치연합이 보수정당이야. 새정치연합이 진짜 보수정당이고 새누리당은 사실은 보수가 아니에요. 왜? 보수 세력의 기본은 뭐냐면 법을 지키는 거야. 법과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 보수야. 그러면 지금 총리 황교안 봐봐. 편법, 탈법, 거기다가 안보 얼마나 국가안보를 얘기했어. 애국가 4절까지 외울 수 있어야지 국가안보 의식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 생각엔 그래. 앞으로 우리나라 젊은이들도 애국가 4절까지만 외우고 군대 가지 말라고. 애국가 4절까지만 외우고 막 몸을 긁어갖고 두드러기 있다고 뻥을 치고 군대 가지 말아야 되겠어. 아니, 안보 세력이라며 그렇게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면서 애국가만 외우면 다냐? 말로만 안보야. 걔네들이야말로 입보수예요, 입보수. 말로만 보수, 말로만 안보. 실제로 안보에 대해서나 보수가 법과 도덕을 지키려는 어떤 의지도 없어. 보수 세력의 기본은 뭐냐? 사회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사람들이야. 그게 보수 세력이야. 그 다음에 진보 세력은 뭐냐? 사회의 모든 제도를 깨는 거예요. 가령 뭐 무슨 퀴어 문화 축제 같은 거,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 다음에 뭐 국가가 필요 없다. 국가도 필요 없고, 뭐 민족 무시하고,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진보 세력이야. 나 애국자야. 국가와 민족, 특히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서 극심한 자존심을 갖고 있어. 무한대의 자긍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보수예요. 법과 제도, 내가 맨날 그러잖아. 불법 시위하지 말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나 같은 사람이 진짜 보수야. 진짜 보수. 진보 세력은 사실은 민족 개념이 없어야 돼. 민족이나 국가 개념을 무시하고 세계의 모든 무산계급 내지는 노동계급이 단결해서 자본주의를 무찌르자 이런 사람들이 진보야. 그리고 결혼 필요 없다. 남자끼리 가족, 여자끼리 가족, 자식 낳지 말자. 이런 사람들,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게 진보야.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애비를 모르는 자식을 낳아와도 사랑해! 라고 할 수 있는 게 진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추로 자르고 나는 이제부터 여자로 살래요. 그랬을 때 사랑한다 내 딸아. 그러면 그게 진보야. 난 죽어도 그렇게 못해. 난 그게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의 소위 진보 세력이라고 막 욕먹고 있는 사람들 봐봐.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래. 한민족 공동체 막 이러면서 단일기를 흔들면서 할아버지들이 돌아다니면서 단일기를 흔들고 6.15 선언 지금 저기 15주년인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통일하자. 아니 민족의 통일을 얘기하는 진보 세력이 어딨어. 진보 세력은 기본적으로 국가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야. 민족 개념도 없어. 과거의 전통 이런 거 무시해. 앞으로의 새로운 혁신 뭐든지 고여있는 걸 깨고 제도나 이런 걸 변혁시키려는 사람들이 진보 세력이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가 정확히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는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아니야. 그 아나키스트란 말의 단어 뜻 알아요? 아나키스트가 뭐냐? 무정부주의자야. 무정부주의가 뭐냐? 정부라는 게 필요 없다는 거야. 정부라는 게 필요 없다. 그게 아나키스트야. 망치 부인이 정부가 필요 없대? 아니야. 나는 똑바로 된 정부를 세워서 헌법의 질서를 지켜야 된다.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럼 이건 뭐야? 보수야. 나 같은 사람은 보수적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진보적인 성향이 전혀 없냐? 모든 인간에게는 진보와 보수의 성향이 다 있는 거예요. 안정을 추구하는 마음이 보수야.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진보예요. 두 가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고. 안정 필요 없어. 오로지 개혁만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이나 있겠냐고. 국민 중에 5%도 안 될걸? 절대로 안 바꿔. 이대로 유지할 거야. 이런 사람들 옆에 국민 중에 1%밖에 안 돼. 부자들. 이거 옛날에 내가 사회문화 교과서에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민은 보수하고 진보로 나눌 수가 없어. 그리고 모든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진보냐 보수냐라고 물어봐. 왜 그러는 거야? 보수와 진보를 갈라치게 하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남과 여 세대 간에 대립하는 나라가 아니야. 실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와 반민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의 대결이야.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야. 법적인 원칙을 지키고 합법적인 제도화에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려는 상식과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우리 가문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해. 그러면서 동상 세우고 절하라는 비상식의 대결이야. 민주주의와 반민주의 대결,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또 지구에 필요한 건 평화다. 우리 지구가 모두 나눠 먹으면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특정 지역은 음식을 버리고 왜 특정 지역은 굶어 죽느냐. 그 전쟁하지 말고 전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자. 평화와 공존 세력이 있고 아니다 씨발 우리의 주식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무기산업자들의 무기회사의 주식 상장을 주가 향상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 평화와 전쟁 세력의 대결이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이고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고 평화 세력과 전쟁 세력의 대결인 상황이야. 절대 우리는 영남과 호남의 대결, 남녀의 대결, 또 세대 간의 대결 아니에요. 그걸 그들은 원하는 거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결. 그래서 끊임없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야. 그래야 1%가 99%를 효과적으로 지배하니까.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뭐라 그랬어. 그때 여성시대 문제 얘기할 때 여성시대 막 그 여성시대하고 오유를 이간질 시켰던 거 조직적으로 준비됐다 그랬잖아. 계속해서 유승준 문제도 유승준 걔 왜 이렇게 조용해? 뭐 곧 못 들어오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러더니 왜 황교안이 청문회 막 하고 그러니까 조용해진 거야. 군대 문제는 유승준이가 전담해서 막 그러려고 했던 거야? 좌우지간. 지금 상황은요. 끊임없이 물타기를 하고 눈을 가리고 국민들에게 딴 데를 가르치면서
막 딴 데를 시끄럽게 해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저들의 아주 권력의 폭포갑. 근데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때는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때는 드러난 폭력이었어. 지금은 드러낸 폭력이 아니라 뭐예요? 드러나지 않는 폭력이야. 정신적 폭력. 정신적 폭력을 통해서 국민들을 위축시키고 겁먹게 하는 거야. 박원순 고소당했으니까 망치 부인도 조심해라. 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야. 박원순도 고소당한다니 망치 부인도 조심해라. 내가 뭘 잘못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아, 사실 유포해서? 그렇지. 나는 언제나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잡혀갈 수 있어. 나는 사실을 유포해서 또 잡혀가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광으로 알겠어. 박원순도 지금 사실 유포죄로 고소당한다는 거 아니야? 사실을 유포하면 고소당하고 진실을 숨기면 집권하는 세상. 이게 뭐예요? 옳은 것이 강한 것에게 지는 나라죠. 우리는 지난번에 김광진 의원을 초청해서 한 젊은 의원으로부터 참 가슴을 뜨겁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을 각오랑, 아니 여러분 어차피 우리 이대로 가면 죽어. 일자리 없어서 죽고, 대출 못 갚아서 죽고, 굶어 죽고, 그렇잖아. 빚 못 갚아서 죽고, 어차피 죽어. 이렇게 죽을 바에는 옳은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다 죽자고. 적어도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는 죽기 전까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외치다 죽었다. 그걸 기억하게 하자고요. 여러분, 언제나 역사는 승자들의 역사다라고 누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역사는 승자들의 역사가 아니야. 언제나 권력을 잡은 자들, 그들이 자기네들의 세상이라고 얘기한 건 100년일 뿐이야. 언제나 100년이 지나면 역사는 바뀌었어요. 예. 승자들의 역사? 나는 그것 또한 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기죽이려고, 포기시키고 절망시키려고 만들어낸 말이라고 생각해. 역사는 가진 자들, 이긴 자들의 기록이라는 말, 난 동의하지 않아요. 역사는 언제나 민중이 만들어냈어. 임진왜란 민중들이 이겨냈고요. 거란의 침입, 여진의 침입, 몽고족의 침입, 언제나 우리 민중들이 다 만들어내고 싸워나갔던 것들이야. 왜? 권력자들은 권력만 관심 있어. 돈에만 관심 있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우리 국민 모두가 똑같은 꿈을 꿀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는 두려워요. 당신이 두려우면 물러서잖아요? 당신이 두려우면 물러서면 당신이 첫 희생자가 될 거예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저 새끼들은 두렵고 물러나면 더 공격해와요. 도리어 맞대결하고 막 지랄하고 나가잖아. 그럼 피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언제나 약자 앞에 강하고 강자 앞에 약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로 뭉쳐서 싸워야 돼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싸워서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야? 단결하는 거예요. 단결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싸움을 끝내지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싸움을 혼자 하면 이길 수 있어? 못 이겨. 무슨 일이 있어도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죽겠다 라고 작정하고 싸울 때 그때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나라.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그걸 믿으세요. 당신이 그걸 믿든가 안 믿든가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꿈을 가질 때 현실이 될 수도 있죠. 선동당하는 것들 보소. 아니야 임마, 네가 감동한 거야. 아이 새끼들, 지네가 감동해놓고 우리한테 덮어씌고 지랄이야. 그죠? 예. 비행기를 못 타서 지금 아주 그냥 심통이 극에 달해가지고 그래서 쇼핑이라 해라. 광화문 가서 쇼핑하고 다니고